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8월 15일 민족해방절 광복절 오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뜻깊은 날입니다. 광복절도 광복절이지만 또 우리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은 못 쉬시겠군요. 직장인들 하루 쉬는 날이니까 더더욱 뜻깊은 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재윤경 대표님이 출연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싫어하셨는데 오늘은 재윤경 대표님만 말하고 저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으라차차 전국 을들의 희망인 방송, 을들이 국민TV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방송이기도 하답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으라차차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뜻깊게 유쾌하게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동극소리, 단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네, 신중현 선생의 미인 잘 들으셨는지요? 정말 우리 사회에는 추악한 사람들도 많죠. 무새? 이런 말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온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 온판무새. 이런 사람들은 아주 추악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권력을 농단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신준현 선생 말한 미인처럼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씨도 좋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분들. 오늘 스튜디오에 이제 모시게 될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님이 그러신 분이고, 또 재윤경 대표님과 함께 오실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의 이동주 정책기획실장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두 분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요. 5분 안에 오신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분들 오시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우리 국정원 사태라든지 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경제민주화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오늘이 8월 15일이라서 광복절답게 민족의 어떤 화해나 평화나 통일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도심에서 아마 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못 봤는데요. 근데 막 경찰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우리 시민들을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막 많은 분들이 지금 다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방송을 진행했던 우리 손병희 선생님도 지금 시내로 긴급히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해 주시고,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지금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절대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공정님께서 진걸님 목소리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반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IM 베드로님께서 IM 피터님이라고 그 블로그 유명한 블로거 있는데 그분이실까요? 아무튼 IM 베드로님께서
국민TV의 최인경 대표님 출연하시네. 어쨌든 격하게 환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어제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 그러니까 2시부터 4시까지, 지난주에 우리 국민TV에 출연해 주셨던 대리기사 선생님들이, 실제, 새벽에 모여있는 곳, 강남의 교보타워에 이렇게 대부분 집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멀리까지 모셔다 드린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땐 여러 명이 하루만 셔틀을 타가지고 강남의 교보타워에 와서 거기서 집으로 가시거나 또 거기서 또 그 방향으로 하는 셔틀을 타고 집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일을 한 번 더 뛰시는 곳이 강남 교보타워입니다.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신논현역 일본 출구인데 와 술집들도 엄청 많고 손님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 새벽 2시인데 역사상 최초의 길거리 새벽 정책 간담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의원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우은식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 김기식 의원님, 이하경 의원님, 아무튼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한 6분 넘게 왔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대리기사님들 수십 분이 모여 계셨고, 또 NGO에서 고물상연대 봉주원 대표님 옛날에 우리 출연도 하셨었죠. 그다음에 저도 갔었고, 참여했는데 최인숙 간사 같은 분들도 오셨는데, 와, 새벽에 2시부터 4시까지 그 대리기사님들하고 거기서 간담회하고 밥도 먹었는데요.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모여서 택시사님들은 보통 기사식당이라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사식당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천막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거지 국밥 3,000원짜리, 잔치국수 2,500원짜리, 그다음에 4,000원짜리 닭곰탕을 드시면서 다시 마지막 일을 하는데 정말 응원을 드리면서도 안쓰럽고 이런 대리기사들 어떻게든 하면 피땀을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 대리기사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회사들 그리고 그런 실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 아주 얄미운.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한겨레 신문 허재현 기자라고 여러분 아시죠? 트위터도 엄청 하고 룹보 기사 많이 쓰는 분인데 이제 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대충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막 다니니까 막 새벽에도 6명씩 다니고 그러니까요. 막 보좌진들까지 해서 막 20, 30명씩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필 받아가지고 한겨레 신문이 지금 룹보 기사를 쓴답니다.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직접 어떻게 발로 뛰는지. 그래서 어제 그 허재현 기자님도 계속 오셨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을 살리기 활동, 을아차차 같은 프로그램 을 살리기 활동 좀 하다 말 줄 알았다. NGO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정말 끈질기게 줄기차게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고마웠는데요. 일단 저희 을아차차 을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영원히 끝까지, 물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우리 을들의 목소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제가 만난 분이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 국민TV 청취자들 중에 한 분이시고 대리기사라고 본인이 직접 소개하시면서 글을 올리시는 프리마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만났습니다. 와, 정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 대리기사님들하고 새벽 길거리 정책 간담회, 역사상 최초의 그 간담회 하기 전에 이제 국정원 촛불 집회 갔었거든요. 저도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의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데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평일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모인 거 보고 너무 저도 좋았고, 그날 어제죠. 그러니까 결국 온세훈과 김용판이 국회와 국민을 개무시하고 안 나온 날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열받았고 이제 온 거죠. 거기서 국민TV 이제 천막에서 조합원 모집하는데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우리 조은상 해직 기자님도 만났고 또 금요일날 4시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 이재정 변호사도 만나고 그다음에 그분 가자동 특파원이라는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참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TV 식구들은 어디 가나 서로 반겨주고 또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어제 2시부터 4시까지 대리기사님들 만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바로 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단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사님들이 참여는 한 10몇 분 간담회 시작했는데요. 좀 있다 보니까 막 3, 4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늦게 도착하신 분들이 오셨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TV에서 많이 본 국회의원들이 와 있다 그러면서 막
저도 할 말 있어요. 저도 할 말 있어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겁니다. 그럼 그 수없이 많은 299명의 국회의원이나 그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은 이 대리기사 20만 명이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저요 이렇게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왜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곳까지 국회의원이랑 시민단체가 심야에 새벽에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제발 제대로 우리들 이야기를 듣고 법을 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지금 그동안 우리 으라차차에서 대리점, 가맹점, 편의점, 또 대리기사, 문구점, 고물상, 정말 수없이 많은 을들이 오셨었는데, 그들과 함께, 우리 으라차차가 정말, 그분들이 사는, 그리고 노동하는 현장에서, 직접, 정치인들이 그분들 만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사정상 으라차차라도 제대로 들으라는 거죠. 으라차차라도 제대로 들으면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우리 으라차차만 제대로 들어도 정말 민초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노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활주로. 이 활주로가 아마 송골매의 전신 중에 하나이겠죠. 활주로 하면 항공대학교의 노래패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항공대 활주로 노래패 리더가 누구였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배철수 선생님이었습니다. 배철수 선생님 이야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방송에서 재밌게. 배철수 선생님이 이렇게 라디오라거나 TV를 진행할 때 보면 가끔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 네티즌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뒷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우리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라고 민가협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인권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든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의원님도 그랬죠. 우리 정말 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로 이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군사 독재 정권하고 투쟁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석방을 촉구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투쟁을 했는데 그 조직이 바로 민가협이거든요. 근데 그 민가협이 임기란 의장님이라고 아주 오랫동안 민가협을 대표해 오신 우리 대표적인 재야 인사가 있으셨는데 바로 그분이 배철수 선생의 장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란 어머니 만나가지고 진짜 사이가 배철수예요? 그랬더니 배철수가 사이 맞다. 어때요? 그랬더니 용돈도 많이 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정말 어머님 말씀처럼 소문처럼 생각도 괜찮아요? 그럼 민주화운동이나 인권운동 항상 응원해준다는 거 우리 사이가 용돈도 많이 주고 우리 장모님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배철 선생님이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렇게 좋은 멘트들 하시는구나 이렇게 외모도 매우 서민적으로 생기셨지만 실제 마인드도 아주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분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그렇다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장모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바로 그 활주로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노래 듣고 배철수 선생님 목소리가 아마 나올 겁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맞죠? 활주로 배철수 선생님 목소리 맞죠? 이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가 아마 김서울의 시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그러니까 당시 참 대학가에서는 그런 유명한 시, 어떤 우리 민족의 한이라든지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정서 담긴 시를 노래로 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은데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도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듣는 동안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재은경 대표님 오셨고요.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시지만 앞으로 좋아하게 될 전국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동주 정책실장님도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경입니다. 자, 재은경 대표님도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 네.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예. 청취자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셔야 돼요. 예, 오늘 그리고 저는 말을 안 하고 재은경 네. 대표님이 다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네. 아니, 말 안 할 거예요. 예, 지은경입니다. 네. 좋습니다.
쿨하게 시작하네요. 자, 이동주 정책실장님.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약간 늦은 게 오늘 지금 도심에서 큰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공권력이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다는 지금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다 오셨죠? 예, 제가 국정원에 항의하는 중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시위에 참여했다 오신 거죠? 네. 예. 네, 관심이 또 많습니다. 예. 중소상공인들 다음 주에 시국선언 하신다고 빨리 약속하세요. 네. 예, 약속 드리죠. 예, 여러분, 으라차차 청취자 여러분,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중소상공인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동주 씨 지금 도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다는 소문도 막 들려서 걱정이 되네요. 글쎄, 제가 끝까지 이 방송 때문에 끝까지 있지 못했는데, 서울역에서 한 10,000명 정도 추산인데요. 예. 주최 측 추산인데, 모여서, 그 집회를 8.15 관련해서 광복절 행사를 마치고, 을지로 방향으로 좀 참여자들이 평화로운 행진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차로 정도를 그 경찰 측에서도 보장을 해주고 질서 있게 이렇게 행진이 됐었는데 막상 잘 오다가 그 롯데 쇼핑 본사 있는 그 을지로 사거리인가요? 아, 롯데백화점. 네, 롯데백화점 있는 우리가 데서부터 맨날 쳐들어가는 롯데. 네. 나쁜 짓 많이 해서. 예, 근처에는 남양유업 투쟁지 예, 있는 남양유업 역사적인 있었죠. 사거리에서 예. 갑자기 경찰들이 그 종각 방향하고 명동 방향을 다 틀어막고서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1차, 2차, 3차 해산 방송을 하더니만 거기서부터 그 시위 행진을 향해서 진압을 했어요. 그래갖고 마침 또 거기 오늘은 이렇게 8.15 공휴일을 맞이해서 아이들도 데려온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행진 중간에는 제가 보니까 국정원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또 풍선을 들고 참여를 했는데 그런 좀 평화로운 행진에 경찰들이 좀 그 뜨거운 떼약볕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막 방패 들고 곤봉이 들르면서 좀 진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대열 후미에 좀 있다가 앞에 있는 막 우상탕탕하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가봤는데 마침 한 2-3분이 또 연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 진압 방송인가요? 예. 그 계속 옆에서 들어보니까 한 10분간 저는 이 방송 때문에 좀 인도로 나와서 피해서 들어보니까 계속 검거 위주로의 방송을 하더라고요. 잡아들여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앞열서부터 인도로 밀어붙이는데 저항하는 시위대는 다 잡아들여.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한두 명씩 막 뜯겨갖고 연행이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옆에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정원 문제 갖고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을 다 연행을 했다고. 60명인가?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140명이 연행됐다. 140명이나?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저희는 예상치 못했는데 경찰은 아마 이 시위대의 이 도심 진출을 검거 위주로 하려고 했던 방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원래 김용판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모시던 서울경찰청장. 근데 김용판이 안 나온다고 국민들이 분노해서 데모를 하니까 보란 듯이 우리가 김용판 부하들이었다면서 화풀이하는 거 아닌가 저는 싶고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국민들이 평화롭게 집회하는 거 내버려 두면 그냥 잘 끝날 거 괜히 진압하면서 일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병력들이 집회 시위하는 이 올바른 시민 군중에 올 게 아니라 강도, 살인, 유괴, 성폭력 이런 거 못하는데 예방하는데 투입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와가지고 수천 수만 명씩 그러고 있으니 그리고 시민을 막 폭행하고 연행하고 있으니 국정원과 경찰 우리가 재현경 대표님 요즘에 경찰들이 말하는 4대학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찰이 말하는 그게 뭐냐면 가정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불량식품 하나가 또 뭐 있는데 저기 가정폭력, 성폭력 주폭이었나? 불량식품. 경찰이 얘기하는 거야? 4대학. 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서 경찰들이 막 현수막 엄청 붙여놨잖아요. 길거리마다. 사회 4대학이요? 네. 그건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폭력, 네. 가정폭력, 네. 불량식품 하나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좀 이따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 알려주시고. 근데 우리끼리 맨날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4대학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국정원, 검경.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완전히. 언론이 빠졌네요, 언론이. 아, 그럼 언론까지 해서 그렇죠. 조중동과 종편과 방송 3사. 아니, SBS는 빼드려야 될까? SBS는 요즘에 오히려 공정하다. MBC, KBS가 망했다. 그래서 방송 2사. YTN까지 방송 3사. 완전히 뭐 촛불 집회 보도도 안 하고 진짜 기가 막힌데. 그래서 국민TV, 또 뭐 팩트TV, 고발뉴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경 대표님, 어제 촛불 집회장에서 저를 만나려 했는데 안 보이시고 무슨 청계광장 부근에서 약주를 드시고 계시기 어떻게 된 거죠? 어제 저기 또 왜 시위 참가자, 집회 참가자 추산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람과, 예. 왔다 가는 사람과, 연인원을 뒤늦게 오는 사람과.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찰들도 드디어 연인원을 세기로 네네네. 구속 두발 들었는데 바로 그 연인원서를 제일 먼저 제기한 게 바로 저잖아요. 네네네. 뭐 예.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참가, 안진거래 추산법이 처음에는 뻥이 심하다 했다가 네. 드디어 그게 역사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추산하냐면 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자,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한 사람 모두 추산해야 되고요. 실제 그게 집회 참가자 맞고 지나가다가 관심 있어서 잠시라도 지켜보고 서 있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시민들까지 추산합니다. 원래 집회라는 게 열린 공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몰려드는 군중도 집회 인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회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앉아있는 걸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바로 주변 골목에 있는 술집, 청계천 물가 또는 약간 떨어져 있는 무슨 대한문, 참아미 이런 데 가서 앉아있거든요. 막 던킨드나찹, 인도. 저는 집회장을 싹 돈 다음에 그 주변을 한 두 바퀴 더 돕니다. 그러면 피켓을 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군중들을 보거든요. 이제 바로 그분들까지 이제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찰들은 한 평당 몇 명이라 이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세는데 저희는 앉아있는 청중들에 비해서 서 있는 청중들이 많다. 그러면 서 있는 청중들은 혹시 많이 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좁은 면적에서. 거기에 또 가중치를 둡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들은 숫자를 줄이기 노력해서 뭐 5만 명이 모였어도 한 5천 명이라 한다면 저희는 한 4만 명 모였지만 실제로는 진짜 올려다가 중간에 일 있었고 돌아간 그런 시민들의 마음까지 모아가지고 조금 숫자를 얹혀서 아주 뭐랄까 그런 마음들까지 모아서 실제로 한 4만여 명이었는데 뭐 5만 명 정도의 열기였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도 뭐 솔직하게 저희도 왜냐하면 일일이 다 세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비교적 굉장히 과학적으로 세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연인원 주변의 시민 그다음에 인근의 지역에 앉아 있거나 사람들 거기 와갖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 그다음에 주변에 식당에 가보면 엄청나게 이미 밥과 술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정경 대표님이 그러신 거죠. 서울광장 들렸다 바로 어디 식당에 술 먹은 거죠. 저야 이제 서울광장이 좀 일찍 갔고요. 네. 일찍 가서 이제 그 가계부채 설문조사를 좀 하고. 네. 가계부채 지금 설문조사를 서울광장에서 그 민주당 가계부채 소위원회 네네. 거기에 의뢰를 받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의뢰가 아니고요. 네. 그쪽하고는 이제 어쨌든 채무자 관련한 이제 그 대응, 을을 좀 보호할 만한 일을 같이 추진하기로 했고, 예. 저희가 하던 거를,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저희가 서울시 의뢰를 받았어요. 독자적으로, 서울시와 네. 함께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우리 네네네. 민초들의 사연을 조사하고, 네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가계부채 통해서 하는 만들어서 거죠. 네. 가계부채 소위와 함께 또 하는 건 또 따로 있고. 네네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어제는, 아까 지난주 촛불 때부터 이제 어제까지 그래서 촛불에 참여하시지만 또 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셔서 불안하신 분들 설문조사 받고 그러고 있는데 또 그 추산하는 또 참가자 중에 이제 잠시 들렸다가 그 얼굴 연 인원수에 그 좀 보태주고 얼른 빠지는 그럼요. 거기에 대열에 합류를 했죠. 네. 또 이제 뭐 좀 늦게 도착했고 조금 중간에 던킨도너츠 가서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회의도 하고 또 나중에 결합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만나기로 한 사람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연인원을 세는 게 맞다 집회라는 거. 요즘 제 대표님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새누리당은 뭐 자신의 치적이라고 현수막을 엄청 붙여놨던데 그거 비판 많이 하던데요. 어제 마침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을들이란 건 중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대표적인 을인 주택 세입자, 상가 세입자,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사채업자나 대부업체로부터 당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살다가 어쩌면 빚을 진 채무자들까지 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 정치자들께서 오늘 한겨레신문 보셨겠지만, 한겨레신문 12면에 아직 못 보셨다면요. 우리 세입자, 전국 세입자협회라는 을들의 조직이 생겼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다 연락 주십시오. 집 있는 사람들은 다 새누리당 끼고 세금 감면받고 부자 감세 받고 온통 집값 올리게 하고 투기해가지고 돈 버는 정책들 폭리치하고 불로소득하는 정책 펼치는데 왜 세입자들은 당하고만 있습니까? 국민의 절반이나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사진이 아주 예쁘게 실렸습니다. 우리 재등경 대표님 이동시장 한번 보시죠. 어제 이동주 실장님 오셨었죠? 네. 여기서 네, 연대사도 하셨습니다. 네네. 을들끼리 연대하자.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연대하자 했는데 재등경 대표님 요즘 가계부채, 서민금융보호 하시면서 또 채무제약이 하시면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뭐 강력한 비판을 하고 계시던데 그 길거리 막 현수막도 걸렸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우리 청취자들께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만든 거는 지금 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거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뭐 그냥 경제 한번 그냥 어차피 힘든데 망가뜨리지 뭐 이렇게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원래 수도권만 하락하고 있었고 네. 지역은 이제 좀 그 하락세가 아니었는데 지난달부터인가 하락 반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빚이 이제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이런데 전세값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주택 가격 대비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가 비율은 높아지고 빚은 껴있고 이거 깡통 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우스 푸어의 그 위험이 그 렌트 푸어로 옮겨간다는 얘기고 이거는 아무 죄도 없는 세입자가 그 집주인이 어쨌든 무리한 빚을 끼고 집을 사는 바람에 위험해진 재정 위기를 세입자가 다 사실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이라는 게 이건 사실 이름 자체는 사기입니다. 뭐 목돈은 안 드는 전세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목돈이 드나 목돈을 빌려주는 전세제도 이렇게 내는 게 정확하고요. 근데 이제 이 제도가 결국은 빚을 내서라도 올려달라는 대로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전세금 올려줘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값을 잡아달라니까. 예, 안 잡고 집주인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줘라. 근데 문제는 그냥 집값이 떨어지고 깡통 전세가 늘어나는데 그래도 올려줘라.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깡통 전세의 리스크가 더 커지면은 나중에는 주택 가격은 사실은 더 불안해지고 사실은 이런 가계대출 그 현황은 더 불안해지고 이건 사실은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집주인이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5천만 원 전세금 올리고 싶은데 네네. 세입자가 도저히 그걸 못 올리고 근데 그걸 쫓아내고 그러면 또 복비도 들고 자기가 또 전세금 반환해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내 집을 대신? 담보로 해서 5천만 원 빌리고 이자는 네가 내라는 건데 건물주를 위한 제도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발상도 황당하지만 실제로 근데 건물주가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 거예요. 네. 철학이 네.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느냐의 문제는 좀 그건 완전히 황당한 코미디고요. 네. 어쨌든 철학 자체는 뭐든지 돈을 빌려서라도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줘라. 그렇죠. 이거고요. 여기에서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다 상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이제 전세금 반환 청구권도 그 은행에 넘겨줘라. 그러니까 두 이런 종류가 거거든요. 있잖아요. 예, 네네. 하나는 집주인 담보하고 네네. 이자를 우리가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자를 또 못 내면 세입자 당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자기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 받는데 은행은 또 그렇게 또 살뜰하게 챙겨주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은행은 그 채권을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줬습니다. 그전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었는데 물권에 비해서. 근데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은행도 아무 손해도 안 보고 건물주도 손해 안 보고 이자는 또 세입자가 납부하는 겁니다. 네네.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올려주면. 예. 그러니까 마치 뭐 이자 1, 2%를 싸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거를 무슨 대단한 정책이라고 내놓는 거 보면 뻔뻔한 건지 무식한 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기 상황에서는 보수고 진보고 다 떠나서 가계 부채가 위험하니까 좀 이게 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정권이. 근데 이거는 빚을 키우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뭐 터트리려고 작정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자가 뭐 그러니까 7, 8% 신용대출에서 18%에서 전세금 담보대출하면 뭐 4, 5% 이렇게 낮춰준다고 하지만 3억의 전세금을 그렇게 해서 빌린다고 해도 이자가 아니 그리고 한도도 5천만 예.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금 뛰는 거에 비하면 예. 별 실효성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세입자 대책이라고 항상 집부자 땅부자들만 이해하는 대책을 펼치니까 그거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세입자 대책을 내놨고 현수막까지 내걸었는데 너무 저는 역겨운 거예요. 실효성도 없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유값 250원 오른다 했을 때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압력도 행사하고 호소도 해서 못 오르게 약간 연기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유값 250원 오르는 건 그렇게 나서서 국민들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난리를 피우더니 전세금 수천만 원이 오르는 수천만 원, 5천만 원 오르는 거 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은행이나 전세 집주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만 결과적으로 만드냐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이 사상 최고치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 안 잡고 상승폭을 안 잡으니까 세입자들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럼 네. 이자는 이자대로 또 늘어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렇게 그 국가의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거든요. 예.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내놨으면 조중동이 뭐라고 했을까? 정말 설익은 정당부터 시작해서 심합니다. 네. 가게 민생을 모르고 뭐 나라 경제를 나라 위협하는 경제를 그러니까 결국은 집주인하고 금융권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네. 세입자들은 이제 국민의 절반 집 없는 분들은 쓸 돈이 더 없어지겠죠. 이자로만 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소득세제 개편이 일어났잖아요. 예. 사실 이게 이제 뭐 증세는 증세죠. 어쨌든. 그러니까 방향이 뭐 장기적으로 뭐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그 증세에 있어서 그 계층 간의 그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제 좀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증세이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 월급쟁이 증세다라는 거를 쏙 빼고 증세를 뭐 야당이 비판한다 하면서 예. 각 그 조중동이 쓴 기사들을 보니까요. 아니 이렇게 진보적이었나 싶은 거예요. 예. 왜 증세가 필요한지를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정말 진보적이었구나. 아 이제 박근혜 편 네. 들어주다 보니까 네, 막 그런 식으로 그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사실 그 포퓰리즘적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포퓰리즘적인 발상이고 사실은 이제 좀 솔직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너무 진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는 맞습니다. 증세도 해야지 복지가 잘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왜 이렇게 손쉽게 증세할 수 있는 직장인들만 주로 겨냥했느냐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요체잖아요. 네네. 재벌 대기업. 그다음에 바로 직전까지 땅 부자들, 집 부자들 세금 엄청 계속 깎아주고 있잖아요. 양도세. 지금 양도세세 중과 폐지하자고 해요. 폐지하려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취득세. 네. 어쨌든 집 사는 사람들. 어쨌든 살만한 여력이 되는 사람 부자잖아요. 우리 계층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 또 취득세 면제해 주려고, 연구 면제해 주려고 그랬죠. 연구 삭감하려고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기업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이제 시행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하고 총리가 나서서 부총리가 깎아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왜 서민들이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로 피눈 흘리는 거 나 몰라라 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이 재벌 대기업 때문에 피눈 흘려 나 몰라라 하면서 재벌 대기업만 그렇게 챙겨주는 거. 참, 그럼 정당 이름을 재벌 대기업 비호당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의 나라 대통령이라고 선언하든지 왜 자꾸 근데 국민이 하는 척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소득세제 그 개편안도요. 예. 뭐 연봉 6천만 원까지 연 16만 원 정도의 그 세액 부담이 늘어난다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료비, 교육비를 얼마 쓰느냐에 따라 틀린데 현실적으로 사실은요. 예. 자녀 공제, 그다음에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그거 웬만한 공제에서 그동안 소득 공제했던 걸 세액 공제를 바꾸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공제 폭이 사실 연말에 그 월급쟁이들이 환급 받았던 금액이 100만 원 단위예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거 적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아마 예. 토해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율 감소폭이 줄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뭐 16만 원, 월 10,000원이다. 그러니까 십시일반 해서 라고 했다가 연말에 정작 사실 그 공제액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0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 그 사실 근로소득자들의 그 저항과 실망감과 그 박탈감, 상실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또 이렇게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그것도 예.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제가 지난주인가 100분 토론 나갔을 때 전세 대란이 다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일어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집 안 판다고? 예,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 매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 팔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그랬더니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때리니까 참 멀리 보더라고요. 굉장히 굉장히 멀리 보는데 그걸 갖고 100분 동안 떠드는 거예요. 그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집을 전세 대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무서워서 네. 집을 안 사기 때문에 네. 세입자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전세를 밀리니까. 고집한다. 네. 돈이 남아도는데 이런 식으로 발상을 그러니까 하고 있고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우리랑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거잖아요. 집이 너무 비싸서 네.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있으니까 그래 니네들 말처럼 세입자가 더 많다. 전세를 살려면 너무 많다는 건 우리도 인식은 똑같은데 우리 생각은 집이 엄청 싸지면 원래 가격대로 그럼 사람들이 그때서 살 테니까 그럼 전세난도 해결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감히 무엄하게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린다니 앞으로 집값 오를 테니까 빨리 빚내줄 테니까 얼른 집을 사 이놈들아. 세금 깎아줄게 이거죠. 그러면 전세 대란이 줄어들게 돼 있어. 빨리 집을 사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을 빨리 사서 전세 대란을 막는다는 거예요. 집값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집값을 기대를 부추겨가지고. 이게 이거예요. 왜 징벌적 과세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양도소득세라는 게 약간 징벌성이 있죠. 네. 산지 2년도 안 됐는데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양도 차익 때문에 사고 파는 거. 아니 그건 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투기에 대해서 징벌하는 게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냐. 그리고 앞으로 그런 투기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 사라지든 예. 안 사라지든 그 별 중요한 그 과세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예. 전세 대란이고 사람들 돈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일가구 1주택은 중과도 안 하잖아요. 그냥 소득 맞아요. 있는 곳에 다주택자. 세금 있다는 네, 네.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절대 원칙에 의거해서 1억 주고 샀는데 2억으로 파니까 그 양도소득. 다만 2주택, 3주택 이런 식으로 4주택 이런 식으로 아주 투기가 분명해서 집값을 올리는데 악역을 자처하고 떼돈을 버는 놈들한테는 중과 좀 하자는 건데 그걸 뭐 그 사람들이 이미 그러고도 몇 억 남겨먹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자기 노동으로 몇 억 남겨먹었는데 우리가 막 다 뜯어가면 그 문제가 있죠. 물론 유럽에서는 그 경우도 막 75%씩 막 세금을 물리기도 하지만 야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 중에는 세입자가 절반이나 했잖아요. 을들 중소상공인이 700만 원이나 했고. 그럼 나는 그냥 재벌 대기업과 투기꾼을 위한 정당이고 그런 정부다. 우린 청와대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 비호대다. 우리는 집부자, 땅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데 끝까지 국민들 위하는 척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료들과 우리나라 그 부유층 그다음에 새누리당 그 의원님들이 근로소득은 별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자기 네. 월급은 자기 삶에 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그래 나도 월급 받는데 그 사람들은 근로소득세를 이제 받죠. 받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과감히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지만, 예. 난 세금 안 돌려줘도 돼. 그거는. 그게 주 내 주 수입은 땅과 집과 따로 부동산이니까 아니, 그리고 주식과 그래도 연봉이 이제 1억이 넘는데 네. 이번에 알고 보니 국회의원들은 비과세 수당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세금을 내도 네. 뭐 1억 이제 연봉 1억 쪽에서 내는 세금이 좀 늘어나는 건 맞지요. 하지만 비과세 수당을 그 이상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안전장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로소득자 끽소리도 못하고 원천징수 당하는 사람을 먼저 털기로 작정을 한 거죠. 아니 물론 이제 공무원들도 이번에 조금 불리하게 좀 늘어난 게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고위 관료들이 자기 월급은 별 관심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온리 땅과 집 이거에 묶여 있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묶여 있는 이거를 그러니까 풀려고 자기 몸부림치는 것 땅과 자기 같아요. 집들이 네. 올라가야 되는 정책을 펼치는 거고 자기 집. 네, 네, 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여러 채가 있어요. 또. 여러 채가 네, 이제 여러 채가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팔 때 양도세가 중과가 네.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깎아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이제 집을 사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깎아줘야 돼. 네. 이런 괘씸한 놈들. 이게 보니까 주요 예, 관심사안이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로소득 정당인 게 아니냐. 아니 새누리당은 네. 불로소득 정당 맞습니다. 불로소득 정당이고 이 나라를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투기하게 생각나는 만드는. 게 우리 재윤경 대표님이 문재인 캠프 시민 캠프 공동 대표 때 그때 뭐 트위터를 몇 번 했는데 공격을 받았잖아요. 조중동으로부터. 그때 어떤 트윗을 한 거죠? 뭐 새누리당을 약간 비판하는 트윗이었는데. 뭐 또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주로 도둑놈 기생충. 아니 이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아까 제 말이요. 아니 국정원 불법 선거로 정권을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때는 재벌 대기업한테 FTA 그거 예. 재벌 대기업에게 기생해서 살고 있는 기생충들 맞잖아요. 그 홈플러스 투쟁 때 제가 네. 홈플러스 그때 망원동에서 그래서 너무 재벌에만 붙어 사는 기생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도 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재윤경 대표님, 이동주 실장님 밖에서 크게 될 일도 없겠지만 혹시 그런 걸로 문제 삼으면 서로 지켜주기. 예. 상인들도 새누리당 정당을 아까 불로소득 정당, 네. 재벌 정당으로 했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활성화라고 했죠. 지하경제 활성화. 양성화? 그게 본심이에요. 예. 드러난 거죠. 그게 이제 나온 본심인 것 같아요. 네. 은연 중에 나온 본심. 실수가 아니죠. 네, 실언이 아니에요, 절대. 네. 그런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지하경제 자금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주어는 없었어요, 좀 전에. 아니, 지금 우리 네티즌들이 글을 올려주시는 청취자들이 종로에서 오늘 물대포도 쌌나 물대포 보네요. 쌌대요. 네. 여름이라 시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했네요. 제가 있을 겨울보단 때 낫죠. 원했는데. 오늘 그랬군요. 우리는 거의 물대포 전문가들인데 물대포 맞고 뒤로 넘어지기 물대포를 예. 야외에서 이렇게 깔판 뭐지 그거? 슬라이드. 돗자리로 맞기 이런 거 아주 잘하는데 그래요. 물대포까지. 물대포 등장했다고 혹시 제가 여기 온수는 오기 전에 안 기사를 봤는데. 이재희님께서 네. 재윤경 대표님이시다. 와, 왜 이제서 나오셨나요? 다들 환영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뭘요? 얼른 빨리 저기 이제 목돈 안 아니, 되는 내가 지금 전세에 제대로 얘기하려면 자르고 자기가 다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이렇게 그다음에 황망하게. 세법 개정안까지 네. 이야기했었으니까 또 세법 개정안 부분에서 근데 이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일부 바꿔서 좀 중산층 이상인 분들의 세금 조금 더 내는 건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다만 그분들이 16만 원, 20만 원 늘어나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더 훨씬 많이 내야 될 슈퍼리치나 재벌 대기업들이 안 내냐 이것으로 아니, 분노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리고 또 팩트가 16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면서 가는 것도 좀 잘못됐고 좀 솔직하자. 그러니까 예. 세제 개편의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사실 그걸 만약에 좀 야당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왜 그럼 그렇게 과하게 다 소득공제를 시켜줬느냐. 그래서 실제로 소득의 누진세 적용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소득공제 제도가. 예.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세액공제로 바꿔버리는 거는 아니 어느 나라 국민이 세제 개편을 그렇게 전면적인 개편을 사실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정작 사실 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의 형평성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계층은 내버려두고 근로소득자에게 이게 옳은 거야라고 그렇게 사실 원리 원칙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 잘못했다고 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좀 전문가분들 또 세제 개혁 운동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게 맞다. 네. 민주당 왜 그거 갖고 비난하냐. 무슨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원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실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봤을 때 이론적으로 그게 옳은지는 모르지만 현실에서 우리 사회에 한 연봉 6, 7천만 원까지의 중산층들이 지금요. 빚더미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오히려 있던 세금도 좀 깎아줘가지고 소비를 더 하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작 사실은 세금 재원을 확보해야 될 곳은 진짜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정부 여당은 좀 많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무식하거나 용감하거나 특히 이제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대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다. 이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반대를 하든지 저항을 하든지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마다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용감한 점. 네. 근데 국민들의 저항이 네. 그들이 상상도 컸기 때문에 재빨리 이렇게 수정하는 척 하는 거겠죠? 수정하는 내용도 수정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럼 뭐 수정 기준을 네. 조금만 올리는 눈 가리고 아웅씩 3,400만에 4천만 원이요? 그게 뭘 수정이냐는 거죠. 장난 아니냐는 거죠.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자기가 다 보고해서 결제했으면서 네.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하면서 유리지갑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일이 없도록 지시를 내려가지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네네. 없는 것 너무 가증스럽지 않나요? 원점에서 검토하세요 했더니 트윗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대선은? 이렇게. 대선도 원점에서 너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태도는 지금 이게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슈에서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유체이탈합법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제 대표님 한번.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제 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대통령 관저에 계시다가 나왔더니 시끄러워서 왜 이러는 거지?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일을 하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본인이 들고. 다 결제를 하고 쌓이는 그런 뭘 중대한 했겠어요? 정책을 대통령이 그런데. 내용을 보지 않고 했나 보죠. 뭐. 그러니까 알고 결제했으면 네. 나쁜 대통령이고 모르고 결제했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 왕을 만들자 제도를. 그래서 여왕님으로 추대하고 국무로 따로 모시고 대통령 선거는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오네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우리가 맞다.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입헌 군주 국가가 되는 네네. 거예요. 상징적으로 네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네, 입헌 그냥 내버려 군주주의에 두자. 의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동의는 안 되지만 네. 취지는 뭐 이해는 됩니다. 네, 아예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세금 폭탄론을 꺼낸 건 좀 그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는 경솔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중산층 세금 폭탄, 서민 중산층 세금 폭탄론을 꺼냈고,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의 여러 문제의식이 있고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예. 저는, 아니, 정당에게 정치적 파이팅을 너무 발목을 잡는 거는 좀 너무 엄밀한, 이렇게 엄밀하게 그 학자적 접근을 그러면 정당이 해야 맞느냐. 보편적 접근, 이 복지와 이 실질적인 어떤 그 세제의 형평성의 그걸 위해서 누진세의 어떤 완벽한 실현을 위해서 뭐 지금의 그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일부 이러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정치 조직인데 정치 조직이 좀 과하게 약간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쟁점을 형성해서 약간의 포퓰리즘적으로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그런 분노의 감정을 다소 좀 자극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는 그건 또 정당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에서 막 너무 엄중하게 막 그 학자적 잣대로 갖다 놓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전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야, 이거 정말 우리 재은경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정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돈 않는 전세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세법 개정안까지, 그 다음에 지금 가계부채하고 가계부채 소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소위원회를 출범시킨 건데, 그것도 우리 재은경 대표님 등등의 그런 문제의식을 민주당이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원래 고민하고 있었겠죠. 예. 그것도 주요 이슈 중에 하나니까. 근데 전에 같이 누구죠? 우원식 의원님. 같이 토론회 했었잖아요. 을 관련한 토론회 했었잖아요. 그때 채무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토론회 끝나고 저한테 따로 채무자 문제는 솔직히 좀 놓고 있었다. 근데 오늘 토론회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대선에서 자기네들도 주요한 공약이었고 사실 피에타 3법 이렇게 해서 대선 공약도 내놨는데 사실 민주당 그거 채무자 관련한 이 공약은요 지금 온데간데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있었죠. 아유 민주당이 그렇지 그래 국정 갖고 열심히 싸워라 그러고 이제 그거나 열심히 해라 그러고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우원식 의원님은 좀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다시 연락이 온 거죠. 그리고 마침 또 이하경 의원님이 정무위로 오셨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민주당 전반의 변화가 감지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몇몇 의원님들의 건강한 문제의식 정도. 민주당 가계부채
가격제소위원회가 아니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 있어서 가격제소위예요. 네. 어제도 을지로위원회 네. 의원들이 제가 서울대도 말씀드렸는데 대리기사 네. 간담회 6분이나 오셨거든요. 새벽 네.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요. 네. 정말 2시간 동안 가장 저는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한 그 위원회 소속 눈물이 나는 의원님들은 정말 자리였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네. 싶어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열심히 하세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도 여기 오셨었는데 되게 많은 네티즌들이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실제로요. 이동주 실장님. 네. 그 월요일 날 롯데백화점 앞으로 쳐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월요일 네. 2시에 어떤 일로 쳐들어가시는 거예요? 요즘 뭐 그 전력 수급의 비상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그 뭐 근본적인 원인은 뭐 전력 수급과 뭐 이게 불균형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실은 이게 소비하는 곳에서 봤을 때 일반 소비자들보다도 기업체에서 전력을 많이 저렴한 가격에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수출 제조업 위주의 이런 기업들은 뭐 논외를 치더라도 유통 기업들이 네. 백화점들이나 대형마트나 SSM들이 진짜 더 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가장 저렴한 그 사용 요금으로 펑펑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그 요즘 같은 에너지의 수급이 어려울 때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게 많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전에도 대형마트나 SSM 의무 휴업제를 주장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골목 상권 살리기도 있지만 이런 에너지 비상 대란 때는 대기업들도 동참해야 된다.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이나 백화점들은 반드시 동참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이 소비자 논리 네. 운운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법에서 빗겨나 있는 이런 제외 대상인 데가 많아요. 그런데 특히 백화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좀 이번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백화점은 연중 무휴로 돌리는 데도 많고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 날 같은 데 쉬는 백화점도 있다고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쉬었는데 예. 롯데백화점 김포점이 우리나라 최초로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까지 폐지를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쉴 수도 없고 네. 전력도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낭비를 하겠죠.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날 쉬었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없어지는 판국에 그 안에 있는 그 유통업에 종사하는 그 근로자들도 굉장히 막 다리에 하지정맥류도 생기고 뭐 유방암도 생기고 뭐 이런 통계들이 잡혀서 여하간에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의 절약 문제, 그다음에 골목 상권도 같이 살리는 문제 이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월요일 날 범 롯데 피해자들과 노동조합들과 같이 중소상인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는 소비자단체들이랑 같이 하면 좋은데. 우리 네. 에듀머니랑 예, 희망사님이랑 같이 가야죠. 저는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거는 서울시장님도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서울시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원전 하나 줄이기. 근데 서울시 화장실마다 비데가 깔려 있어요. 예. 비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사실 자꾸 왜 이렇게 국민들 고통스럽게 더운 날 에어컨 끄라 그럽니까? 사실 비데 떼고 정수기 떼고 이거 다 대기업 그 영업해 주느라 그거 다 달아준 거거든요. 정수기 비데 이거 다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전기 그렇죠. 잡아먹는 하마예요, 걔네가. 그 전기를 계속 네. 틀어놓고 틀어놓는 있는 거죠. 네. 가면 항상 옥는 게 따뜻하던데요. 네. 왜 그런 거죠? 저는 그 느낌 너무 싫어서. 그게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예. 아니 무슨 공중 화장실에 무식하게 비데를 놔요. 따뜻하니까 균이 더 살아있을 것 같은 당연하죠. 그 노즐이며 예. 그 정말 청결함의 그 아주 제로인데 예. 그 원전 하나 줄이게 해놓고 그거 왜 달아놓느냐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더운 여름날 에어컨 틀고요. 비대철. 나머지 그 전기 자체 제품 사용을 줄이면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게 원래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건 팁입니다. 전기 요금을 아끼는 팁이 뭐냐면요. 에어컨 끄고 있잖아요. 전자제품 다 여러 개 해놓고 틀어놓고 있어요. 별로 이게 가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전자제품 수 자체를 줄여버리고요. 그리고 더운 날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맞아요. TV 틀고 냉장고 그렇죠. 여러 대 있고 세탁기 돌리면서 컴퓨터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리고 에어컨을 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수기 틀어놓고 옛날에 냉장고 그러니까요. 조그마한 거 하나로 사는데 네. 어쩌다 지금은 냉장고 세네 대 막. 2도, 3도에다가 네. 그다음에 김치 냉장고도 심지어 2개 네, 있는 네, 집도 있더라고요. 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삶이. 세탁기는 2시간씩
돌아가죠. 예, 이게 진공청소기 돌리면서 TV 보고. 세탁기 용량도 엄청 커졌죠. 그러니까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상담 중에 전자제품 수가 적은 가정과 전자제품 수가 많은 가정의 전기요금 차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진짜 많게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누진 10배. 적용되니까 더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노력은 안 해요. 전자제품 수를 그냥 과감히 없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렌지, 정수기, 이런 거, 비데, 이런 거 다 없앤 거예요. 이렇게 또 공기청정기, 그거 청정해지지도 않는데, 그거 공기청정기니. 이런 거를 쭉 줄이고 나서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튼답니다. 그래도 전기요금 많이 안 나와요. 비데는 정말. 네. 저는 정말 불필요한. 그것도 대기업에, 국회도 가보면 막 비대 네. 설치하고 그러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정수기도 누가 마찬가지예요. 비대 설치해라는 말 한 적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도 비대에 가서 절대 물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쓰겠습니까? 찝찝해서. 저는 그냥 원래 그냥 화장지 조금으로 네. 한 2조각으로 네네. 이렇게 여기까지. 3번, 4번 재구성해서 아주 저렴하게.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도 가보니까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대학 없었죠. 골목, 이게 공간마다 정수기가 다 비치돼 있어요. 그런 게 다 원전 하나씩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발상으로 가야지 별 평상시 그렇게 쓸데없는 전기를 잔뜩 쓰고 말씀하신 대로 점점 유통망 자체가 완전히 에너지 이 과소비형으로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름에 국민들에게 희생을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문제식도 그럽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거 아니 찜통 교실을 공부시키고 집집마다 전기학교라고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막 몰아붙이는데 재벌 대기업들은 아주 비싸게 자기들이 전기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자기들은 아주 싸게 쓰고 그다음에 남들은 전자제품 너무 팔고 막 어떻게든 집에 불도 다 끄고 이렇게 막 어둠 속에서도 지내보고 더 있어 지내는데 롯데 백화점이나 재벌들은 연중무휴라고 해서 365일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도 쉬지 않고. 얼마 전에 제가 그것도 봤어요. 페북에서 친구의 글을 봤는데 검색어 순위에 이건희가 떴대요. 그래서 3위로 떠서 이게 뭐지 하고 누르려고 그랬더니 사라졌대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검색을 해봤대요. 이건희 이름을 직접 쳐서. 그러니까 3위였다가 거기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꼼꼼해요. 그래서 직접 쳐서 보니까 이건희 집의 전기요금이 1,200만 원이래요, 월. 엘리베이터랑 이런 거 다 유지하시려고. 근데 이제 뉴스가 나온 건데 그걸 네네네. 검색어에서 없애버렸는데 엄청나게 돈을 쓰는군요. 낭비를 하는군요. 제발 좀 그런 사람들 보고 좀 품위 있게 검소하게 살라고 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정말 희생을 이딴 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대표님 우리한테 좀 이따 끝나고 망원시장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모셔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재래시장들이 이 한여름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재래시장은 에너지를 거의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야외에 있기 때문에 형광등 전기외하고 신선식품 냉장고 외에는 거의 전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 재래시장은. 근데 백화점 대형마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맨날 이야기하지만 밖에 못 내다보게 하기 때문에 조명 과도하게 돼 있고 얼마나 들어가면 막 추울 정도로 시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백화점 대형마트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소비자 뉴스라고 또 떴어요. 매출도 재래시장이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재래시장들이 옥상에 스프링쿨러 설치해가지고 안개비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늘어났다는 게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이동주 실장님, 우리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랑 경제민주화 국민본부랑 다 소비자 환경단체까지 모시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 이거죠. 재벌 대기업들의 대형마트, 백화점, SSM 상품 공급점들. 근데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하나당 몇천 세대 가구의 전기를 쓴대요.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있거든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상품 공급점이. 그럼 엄청난 전력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녹색 성장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하는데 그런 데에는요. 여름 7월부터 8월까지는 문을 닫게 하는 법을 만든다든가
환경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예, 우리 잡으면은 정권. 예. 그러니까. 아니면 전 국민이 찜통 더위에 시달리고 예. 걔네가 문 닫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 소비자분들도 이게 저 환경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 보시면은 그렇죠. 지구 온난화는 아무래도 이런 저 에어컨을 많이 쓰면서 나오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 탄소가스죠. 이런 거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가 줄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냉난방 시설이 많이 좀 과도해진 걸 줄여야 되는데 그게 대형 유통업체들이 좀 동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굳이 이제는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원하니까 들어가는 저기 소비 패턴을 좀 바꾸셔갖고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에서 이렇게 사시는 게 그래야 그것도 상권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 지구를 지키는 이런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동네 시장은 차 타고 안 가니까 그렇죠. 기름값도 전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가게가 저는 우리 제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면 대형마트가 결코 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건 확실히 네. 비싸요. 네. 에너지 전략, 환경위기 극복, 지역경제 살리기, 그다음에 우리 서민가게 입장에서도 대형마트 안 가기. 그래서 우리 대형마트 안 가기 캠페인 재인경 대표님 요즘도 계속하고 계시죠? 저희는 뭐 당연히 그 KBS랑 그런 것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한 주부를 대상으로 예. 대형마트를 4주 동안 끊어보기. 아, 그렇죠. 예, 저는 저희 상담하면서 한 3주 정도 해보라 그래요. 예. 일단 가지 말아보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생활을 너무 또 그 극단적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3주 동안 안 가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가까운 데서 낱개로 이렇게 사봐라. 일단 그러고 나 3주 후에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어떤 게 옳은지를 해보고 도저히 이거 아니다면 그 전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KBS랑 같이 이렇게 했던 거는 실험은 4주 동안 안 가고 아무것도 안 사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 주부의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저 교육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상담 받으신 분도 그렇고 그 실험 대상자가 됐던 그 주부도 마찬가지인데 첫 주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불안해서. 예, 이게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앞으로 3주나 남았는데 이러면서. 근데 두 번째 주는 생각보다 냉장고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많아요. 예. 여전히 먹을 게 있네. 그러다가 3주째 되면은요. 냉장고가 비워지는 게 확실히 보이면서 묘한 쾌감이 들고요. 4주째는 냉장고가 싹 비워지면서 예, 굉장한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부들이요, 냉장고 꽉 차 있을 때보다 냉장고가 그 비워졌을 때 훨씬 그 성취감이 높거든요.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주 후에 다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공을 했고, 예, 성공했고, 또 저희 상담 받으시는 분도 그래요. 마술 같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냉장고만 비워진 게 아니고, 4주 동안 안 갔다는 얘기는 매주 20만원씩 썼어요. 그렇죠. 80만 원을 안 써도 사는데 삶의 질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걸 매달 하면은 연간 돈 1,000만 원이잖아요. 아, 그래 KBS 이제 나오나요, 방송이? 이미 했고요. 아, 책으로도 네. 나왔어요. 네. 욕망하는 냉장고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주부가 그 4주 동안 이 대형마트를 안 감으로 인해서 그 느낀 그 심리적 변화가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예. 사실 대형 냉장고와 대형마트와 그다음에 전자제품의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게 뭐냐면 우리를 소비 자체에도요. 굉장히 소비자들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수동적인 소비자로 만들고 알고 보면 소비로 약탈당하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소비 패턴을 조금만 바꿔도요. 좀 가까운 데서 낮게 구매하고 이러면 돈이 좀 세이브돼서 그 돈 갖고 놀러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고 그러라는 거죠. 유기농 사 먹고 왜 그냥 대형마트 가서 싸구려 사겠다고 2시간씩 줄 서고 잔뜩 과소비하고 오고 그거 다 일회용품이고 냉장식품이고 냉동식품이고 정말 그건 소비의 질이 떨어지는 거다. 1+1로 소화하고 그렇죠. 많이 사고. 그러고 또 버리고 냉장고에서 썩히고 싸지도 않잖아요. 네. 싸지도 않은데 조사해 보면 미끼 상품 몇 가지로 싸다고 그렇죠, 스스로 사실. 만족하고.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리를 뒤통수를 치고, 그러니까 냉장고, 대형마트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도 사실 가족 수가 지금 3인 미만인데 점점 커져요. 그리고 소유 대수도 많아지고 이게 또 집이 넓어야 된다는 또 욕구 불만을 낳아요.
근데 이게 사람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냐면요, 단순히 그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거북하시면 자신의 소비 생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 같은 데는 다니지 마라. 촌스럽게 왜 거길 다니냐.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냉장고가 비어지면 심리로 더욱 안정이 된다는 건 네네. 어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주부들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냉장고 꽉 차 있으면 늘 정리해야 될 것 같은 강박증에 내몰려요. 뭔가 좀 그렇죠. 지저분한 느낌이 왜냐하면 있고 뭔가 그 안 안에 먹는 게 있기도 유통기한 하고. 지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요. 사실 뭐 전에 어느 프로에서 연예인들 부모 엄마들 나왔는데 그 아이들한테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니까 냉장고다. 그래서 그 집 냉장고 가서 열어봤더니 냉장고 겉은 럭셔리예요. 최신 제품이니까. 문을 열었더니 다 까만 봉다리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꽉 차 있고. 그러니 뭘 꺼내 먹어야 될지 모르고. 이게 무슨 삶의 질이 높은 거냐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게. 제가 느끼는 압박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 깊숙이 저거 내가 옛날에 일부러 쓸러 사온 것 같은 건데. 네, 그 약간 그리고 과소비했다는 죄책감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싹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개운하고 왠지 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사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요. 냉동식품 많이 먹는 게 뭐가 이렇게 삶의 예. 질이 높습니까? 오래된 네. 것들이죠. 신선 제품 먹어야지. 네. 재은경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 제가 말을 좀 잘라가지고 죄송했는데 뒤에는 계속 이야기 잘하고 계시죠? 네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또 청취자들이 예. 앉은 걸 말 자르지 마! 청취자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대표님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이무롭다는 말 하세요? 지역 사투리인데. 예, 말 안 자를게요. 잘못했습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또 계속 우리 재은경 대표님과 이동주 실장님 이야기 엄청 듣겠습니다. 산울님의 예쁜 맘, 예쁜 꿈.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마음이 예쁘면 꿈도 예쁘죠. 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산울님의 예쁜 맘, 예쁜 꿈 잘 들으셨는지요? 아무튼 또 재은경 대표님 응원하는 댓글들이 엄청 들어와 있는데요. 왜 우리 이동주 실장님 또 왜 소외시키세요? 우리 이동주 정책실장님 이제 네. 떠오르는 네, 빛이시고, 상인운동에. 우리 재은경 대표님은 이미 빛나는 빛이시고, 저는 우리 재은경 대표님 말을 끊어서 혼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약간 일 같은데, 이게 제 대표님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네. 그 시민사회 빛 아이디로 쓰신 분인데요. 사회초년생 미혼남. 네. 지금 5,500원 전세 혼자 사는데 2년 약정 끝났다고 네. 주인이 월세로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네. 지금 이게 전세 난의 원인 중에 하나죠. 4분의 1을 월세로 막 돌려버렸으니까. 그래서 1,500만 원에 40만 원 월세로 가자는데 네.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세는 목돈 나중에 챙기는 거지만 월세는 네.
과도한 지출이잖아요. 네. 40만 원 월세 쓰나요, 엄남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 신림이나 대림 쪽으로 이사해서 전세를 구하는 게 나을 거냐, 아니면 경기 지역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냐. 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이 가까워 사당에 산다고 자기는. 네. 그러니까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멀리 그 5,500에 전세를 구하려면 어디 좀 더 경기도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생활비가 어떤 게 더 낫냐는 생활상의 지혜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 대표님은 어느 동네 사세요? 진골 오빠는 어디 사세요? 네. 미혼 남이라 했는데 진골 오빠. 예, 그렇죠. 오빠는 언니는 뭐 다 선배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죠. 자가 소유냐고 물어보는데 재은경 대표님 자가 소유인가요? 아니죠. 네. 근데 그 민간 전세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민간 전세도 아니고 저는 저기 사무실에 그냥 얹혀 살고 그러니까 있고. 네. 사무실 전세 아니에요. 월세 전세. 사무실 월세고 거기에 딸린 살아요. 방에서 네. 살고 계시고 저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어때 이런 경우는 좀 경기도로 옮겨서 차비가 좀 들더라도 다니는 게 낫나요? 아니면 월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상황에 따라 많이 틀린데요. 네네. 그러니까 월세가 지금 너무 이제 1,500에 40이면 너무 높고, 근데 예를 들면 그 또 전세를 고집하셨는데 그 전세 집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빚이 껴있다 그러면 차라리 월세가 낫거든요. 전세금 까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답을 정해놓고 무조건 전세가 좋다고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좀, 이렇게 당연히 출퇴근은 좀 가깝고, 저는 저의 그 철학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집이 그렇게 막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고, 집보다는 그 인생이 좀 자유로운 게 중요하니까 집에 대해서는 좀 많이 포기하고 살자는 게 제 주의여가지고, 물론, 조금 더 주거의 질까지 높아지려면 사회 제도가 개혁돼야 된다. 이것인 거죠. 내가 내 삶을 희생해 가면서 주거의 질을 높인다. 이거는 그 선호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전세냐 월세냐 이거는 조금 그 집의 등기부 등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1억짜리 집에 5,500 전세인데 알고 보니까 위험한 집은 빚이 전세가 아니라 3,000이 월세로만 있다. 사는 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우스푸어 네, 집은 네. 렌트푸어들은 하우스푸어는 피해서 네, 차라리 네. 월세로 사는 게 낫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위험하지 않은 집은 가급적이면 저렴한 전세로 하면 월세를 아끼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현재 예를 들면 한 2억짜리 집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예. 전세가 뭐 예를 들면 1억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빚이 한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안 위험해 보이잖아요. 예. 그쵸? 2억짜리 집이고 1,000만 원 빚 있고 예. 그다음에 자기 전세는 1억이다. 하나도 안 위험해 보이지만 이거 안 위험하다고 장담 못해요. 집값이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모릅니다. 집값 떨어지고 네. 또 낙찰해서 경매에서 유찰 몇 번 네네. 되면 네. 1억 또 못 받는. 네. 전세금 사실 불안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월세 부담이 좀 적고, 예, 보증금이 조금 합리적이고, 그런 데를 좀 고르시고, 차라리 그 출근 거리는 가까우면서 지금의 집보다 조금 불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게 당분간은. 그리고 그래서 주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자 연대로 올려라. 네. 중요한 말씀. 우리 의들은 일단 조직을 꾸리자. 네. 그래서 지금 상인들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그다음에 가맹점들은 전국 가맹점협의회, 대리점들은 전국 대리점협의회. 소비자는 희망살림. 네, 소비자는 에듀머니, 희망살림, 네. 금융정의연대 네. 이렇게 모이고 에듀머니는 모이는 곳은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이니까 예, 사업을 잘하시고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전국의 을들은 전국 을 살리기 살리기 비대위 비대위. 이렇게 하고 세입자 연대가 중요해요. 또 전국 세입자협회 네, 세입자 네. 협회를 아주 우리는 예, 세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겨레 신문 12면에 네, 네. 그 기자견항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네. 상가 세입자들은 또 전국 상가 세입자협회 현재는 이제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 모임 다 이 자리에 한 번씩 오셨는데 근데 전세로 월세로 막고 돌리는 현상도 사실은 그 집주인들도 가처분 소득이 부족하니까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교수님?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바람이죠, 뭐 흐름. 네, 그러니까 막 옆집이 이랬대더라, 누구네는 이랬대더라, 이러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집주인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주택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요, 역전세 옵니다. 그러면 그 다 빚이거든요.
나중에 또 집주인도 그걸로 한순간에 재산상에 굉장히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서. 그리고 이런 욕심을 이렇게 규제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 게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거든요. 이 집주인이 과욕을 부리면 집주인도 망하고 세입자도 망하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전세 5,500에서 네. 1,500에 월세 40으로 돌린다는데 그 4,500을 4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1년 480만 원 못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무려 12%를 적용한 거네요. 그렇죠? 네네. 월 40만 1부니까. 원이. 예, 네. 사실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금리는 3, 4%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자체에 그걸 적용을 해야 돼. 그 저희 원래 그때 대선 캠프에서 그거 나왔던 안이 예. 이자율 플러스 몇 프로 모두 못 그러니까요. 받게 예 그렇게 해야죠. 네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박근혜 정부와 현호석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렇죠. 이런 거 세입자들이 그건 상한제도 예. 반대하고 저희는 그보다 이제 좀 더 급진적이었죠. 예. 그러니까 월세를 이자율이 4%면 플러스 2% 그러니까 6% 이상 못 받게 그렇습니다. 아예 예, 법으로 예. 그냥 규정 그러니까 예. 월세로 전환 공정 임대료 제도 같은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야 그게 합리적이죠. 세입자들도 네. 기대를 그러니까 삶이 급격히 위기 상황으로 변동되지 않는 네네. 최소한 안전판이잖아요. 네. 월세를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내는데 네. 금리 이상으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네. 일단 댓글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비님 답이 좀 됐나 모르겠네요. 우리 재인경 대표님 아무튼간 저희가 수시로 모셔서 계속 이야기할 테니까요. 수혜 닮으셨어요 님께서 윤경 언니 배우 수혜 닮으셨어요. 팩트TV 광장에서 일상도 이 작가 세작이랑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봤어요. 수혜 닮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예, 다른 분을 모신 게 아닐까. 노영동 이씨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조합원 게시판 올렸는데 오늘따라 팟빵 접속이 잘 안 됩니다. 서버가 공격을 당하고 있나요? PD님 그게 공격당은 아니고 오늘 인터넷이 좀 불안해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살짝 한 20분 동안 조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과부하라든지 접촉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댓글 달고 그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괜히 제가 미안해지네요. 자, 이야기 계속해서 대형마트 부분은 일단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제 대표님 이야기하시는 거 대형마트나 소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세요. 진짜 맞다. 건강을 생각해서도.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건강, 개인 가계부,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네. 여러 가지 네. 이야기신데. 근데 다 좀 실천하기가 쉽지 않더라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대형마트에 중독이 돼버린 거죠? 중독도 있고요. 예. 이미 대형마트가 시장을 상당 부분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권이 없는 거예요. 선택권. 네, 그래서 그렇지 소비자의 않네요. 선택권이 이미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구 하나 살라 해도 문구점 없기 때문에 없어요. 대형마트 가야 된다. 네. 네. 완구점들이 다 없어져갖고 완구 살려면 또 대형마트 네. 가세요. 네. 예를 들면 저도 강동구 상일동 사는데 완구점이 없어요. 없지. 천호동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 천호동에 유명한 문구 완구점 거기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을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가까운데 고덕동에 이마트가 있어요. 가서 얼른 사버리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전국을 살리기 운동도 하고 제 대표님 만날 때마다 가면 들어갈 때 제 대표님 얼굴 떠올려서 죄책감 느껴요. 좀 전철 타고 발품 팔아야 되는데 하면서 어쩌지. 그래서 모자 푹 쓰고 사람들 알아보면 안 되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삽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서너 달에 한 번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네. 경우는 있는 네. 거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를 없애라라는 얼마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 강신주 선생님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맞다 과하다. 일리는 있지만 너무 생활의 현실을 무시하신 거 아니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국민대학교 윤호섭 교수님이란 분은 냉장고 없이 살거든요. 그게 TV에도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그러니까 신선한 제품만 먹게 돼요. 그럴 수 있죠. 긋기만 네. 걸어서 사갖고 오고 찬물에 조금 넣어놔서 냉기를 유지하는 정도 상추 같은 것도 너무 부럽긴 하던데 저도 그렇게는 살고 싶은데 못 살았거든요. 제 대표님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냉장고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떠세요? 없앨 수 있을까요? 냉장고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냉장고 없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그 직업과 이런 그 환경은 최상이겠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직업군과
그런 분일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 분들. 같은 서민들은 냉장고를 없애고 싶어도 사실 안 되는 게. 그 얘기는 제 생각에는 언제 했으면 좋겠냐면요. 이 냉장고 없애기 운동은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할 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워낙에 노동시간도 장시간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안을 많이 내놓는 게 냉장고 속을 비워라. 예요. 예.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냉장고 속에 3분의 1만 채우면, 그리고 이제 대수는 당연히 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2대면 한 대를 없애고, 한 대에 3분의 1만 채우는 것도 신선 제품 먹고, 그리고 꼭 필요한 저장 음식은 그렇죠. 냉장고에 일부 보관하고, 가급적이면 소량을 사고, 한 3일에 한 번은 그 냉장고에 있는 걸 다 먹어 치우고, 그래서 이제 3일에 한 번 가까운 데서 사고, 왜냐면 대형마트 가면 소량이 안 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량을 구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보관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이렇게 경제 이득이 있냐면요. 당연히 그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과소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는 이익이 있고 전기요금도 한 3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어요. 냉장고에 3분의 1만, 전력 소모. 네네, 훨씬 많이, 전력 소모가 늘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고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제가 실제로 냉장고 좀 비우고 전자제품을 한 3-4개 없앴어요. 근데 한 8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15,000원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한 7만원, 어떤 주부는 한 10만원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10만원이면 연간 120만원이잖아요. 그걸로 여행 한 번 더 가라. 김치 냉장고는 어때요? 시골에서 어머님이 김치를 몽땅 보내가지고 어쩔 수 김치 냉장고를 저도 쓰고 있는데 저도 아낀다고 아껴서 저도 전기료가 3만 원은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코드도 잘 뽑고 냉장문도 잘 안 열고 냉장고 하면 뭔가 가득 차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3분의 1로 줄이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김치 냉장고는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필수품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비우고 꺼버리세요. 다른 데 기부해서 하셔도 좋고. 익어버리기 전에 먹고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버릴까요? 나눠 먹으세요. 네. 재경 대표님 집으로도 한 박스 이동. 예. 저희는 한 달 안에 다 먹어 치울 수 있습니다. 10명이 먹으니까. 그렇죠. 제가 에드먼이 사무실 가서 맨날 김치를 먹고 있죠. 예. 대형마트 이야기 여기까지. 자, 이동주 실장님. 네. 지금, 백화점은 의무협조도에서 제외되어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잠시 좀 설명드리면 대형마트하고 대형마트들 새끼 이른바 슈퍼마켓, 재벌 슈퍼마켓 SSM까지는 한 달에 2번 쉬죠. 대형마트하고 SSM. 네. 지역에 따라서 일요일날 쉬는 데도 있고 평일날 쉬는 데도 있지만 한 달에 2번씩은 대부분 쉬는데 지금 백화점하고 하나로마트가 제외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문제네요, 그것도.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었는데 작년인가요? 하나로마트가 이제 금융회사랑 유통 쪽 회사랑 분리가 되면서 전국에 3,000개까지 매장을 늘리겠다, 유통 매장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급의 한 3,000평 정도 되는 거고. 동네 이제 은행 창구에 이렇게 조그맣게 상품 코너 만들었던 거를 좀 더 확대해갖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쌀 농협에서 취급하는 식자재 말고도 일상 생활용품까지 갖다 팔겠다라는 그런 특화되어 있는 어떤 SSM 보통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 이런 형태로 3,000개까지 확장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때 이제 국회에서 이 유통법에 모든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데는 의무휴업제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무원들하고 농협하고 그때는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실을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규제가 돼서 한 달에 2번 놀면 농민들의 팔로가 막히기 때문에
이 농협은 제외해달라 이런 로비를 한 걸 제가 이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농협이 근데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닌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네. 그러는군요. 실제 이제 농협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농민들을 상대로 슈퍼갑인데 제일 문제는 명분이 없는 게 수입 농산물을 많이 팔아요. 예. 맞습니다. 예. 수입 농산물을 울산에서 저희 회원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뭐 그 농산물보다도 수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수입하는 거 뭐 명태서부터 해서 문어서부터 해서 뭐 수입 농산물이 너무 많다. 심지어는 과일 중에서도 수입 농산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농협 정신이 이미 훼손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대형마트처럼 막 유통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이게 이게 농수산물은 사실은 뭐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생산이, 날씨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이윤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로 팔아갖고 이윤을 많이 남기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공산품 같은 거, 일상생활용품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데, 이런 것의 판매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농협이. 그럼 이건 뭐 대형마트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대형마트에 들어가야 된다. 규제 대상으로 농협도. 이런 논리입니다, 저희는. 백화점이 빠져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백화점 대규모 유통매장 맞는데, 그쵸? 한 달에 2번 쉬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는 애초에 이제 백화점까지 포함해서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은, 점차 포함이 돼갖고 확대가 돼야겠죠. 근데, 또 뭐, 수적으로 지금은 이제 대형마트보다는 적기 때문에 아마 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제외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대형마트는 노는 것도 노는 건데, 진짜 품목 제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품목 제한과 그 다음에 그 마을 기업 지원 있잖아요. 그거를 연계한 프로젝트가 좀 나오면,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이 뭐 그러면 뭐 그 동네에 장 볼 데도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또 서울시에서 하는 그 마을 기업 지원 프로젝트들 내용 보면 죄 카페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문제예요. 제발 좀 마을 기업하고 무슨 뭐 사회적 기업 만드는 이렇게 협동조합 만드는데 카페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고. 카페하고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는데 도서관은 좋은 것 같고 카페는 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나보네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보다 이왕이면은 그렇게 이제 대형마트에 그런 품목을 아예 제한을 해가지고 공산품 뭐 철물점도 좀 만들고 동네에 실제 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마트를 잘 안 가나 봐요. 약간 이렇게 중간 규모 마트가 있어서 그런지 철물점도 있고 왕구점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 동네 마트, 사러가 마트 말씀하시는 그 주변에 거죠? 가게들이. 가게들이 그게 다 있어요. 사러가 마트가 있고 가게들에 또 그런 게 있고. 상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일 가게부터 생선 가게 이런 거 다, 이불 가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오히려 뭐 그런 레코드 가게 뭐 이런 식의 서점 뭐 도서관보다는 좀 서점 이런 방식의 좀 작은 기업 만들기, 동네 골목 이제 가게 만들기 뭐 이런 프로젝트가 좀 되고, 대기업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품목 제한을 명확하게 시키는 게 좀 그래야 다 같이 좀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 우리 국민TV가 있는 바로 건너편에 합정동 홈플러스 우리가 저지 투쟁했었잖아요. 같이. 거기가 15개 품목을 안 팔고 있잖아요.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그래서 인근의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데 그걸 더 나아가서 일부 품목을 못 팔게 하고 마을 기업과 연동해서 이게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동네 기업이 팔고 동네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정경 대표님은 모든 민생 문제의 연구자이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 경제적, 생활적 활력을 드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팬들이 많이 글 올려주세요. 호기심님께서 최 대표님 냉장고 사진 찍으셔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저희 사무실에 얹혀 살고 있어서 아니 근데 실제로 저희는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냉장고 저도 여러 번 사는데 그 깔끔하게 꽉 차 있지 않고
필요한 것 반찬들 몇 개 들어있는 거 제가 몇 번 봤죠. 예. 아니, 우리는 10명이 먹어치워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하네. 네. 아까 전에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정인경 대표님 사무실과 집은 연희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 냉장고라도 한번 예.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다는 네, 거 네, 보여주고 왕싸가지님께서 이분은 이제 아이디는 왕싸가지인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싸가지가 엄청 있으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찡걸님 반가워.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한테 반갑다 했지만 대부분 이야기는 대표님이에요. 늘 이런 식이죠. 예. 같은 친구지만 네. 아주 훌륭하신 제 대표님. 자, 대표님께 궁금해요. 책을 주문했는데 미국에서 상한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법률로 규제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하는지 대표님 말씀처럼 은행에서 전화 오는 것이 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돈의 노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같은 분이 많이 나와서 도움 주시면 감사 이렇게 하시죠. 예, 정경 대표님은 우리 국민TV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듣자고. 대표님 이거 약탈적 대출 규제법은 우리도 이제 같이 냈죠. 저희가 근데 통과는 안 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과잉대출 금지법, 그래서 공정대출법으로 아마 그게 법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님실에서 낸 것 같은데 아주 그 최종 내용은 제가 못 봤고요. 주로 이제 뭐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에 대한 규제, 이걸 좀 하자로 올라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주로 이제 은행 쪽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카드사들이 의외로 그 카드사 캐피탈 이쪽 제2금융권 대출 규제가 너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과잉 대출이 많이 벌어지는 곳은 제2금융권입니다. 뭐 은행권이야 사실 서민들한테 문턱이 좀 높은 편이고, 담보 아니면 사실 잘 안 빌려주는 이제 안전빵 영업만 하니까. 근데 카드사 그다음에 캐피탈 이런 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많이 그렇게 들어요. 월 소득이 150만 원인데 대출이 12개예요. 은행 대출은 딱 한 개밖에 없고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 카드사 대출 3개, 카드론 3개, 캐피탈 4개 뭐 이런 식인데 아니 뭐 믿고 빌려주냐는 거죠. 뭐 믿고 빌려주냐면요. 쥐어짤 수 있는 거 믿고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채무자들 과잉 그 과다 채무자들 분들 보면 결국 더 고금리로 갚거나 아니면 주변의 가족들 신세를 져서 개인의 문제가 가족 문제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쥐어짤 수 있다고 하는 전제로 과잉 대출을 해주는 거야말로 아주 잔인한 약탈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규제하는 제2금융권의 그 과잉 대출, 그러니까 DTI도 그 소득 대비 그 대출 한도 규정도 그 은행에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론하고 사실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데 다 사실 확장시켜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전세금도 DTI랑 LTV 한마디로 주택 그 가격 대비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의 주택의 70%를 넘기지 않게 그럼 전세금 못 올리거든요. 그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약탈적 대출 규제법 만드는데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다 확대시키고, 뭐 대법까지 확대해서 그러니까 소비자의 상한 능력, 우리 국민 그렇죠. 상한 능력 이상으로 빌려줘서 쥐어짜가지고 이자로 통이체하고 원금까지 가족에게까지 갈취할 수 있는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폭리를 찰 게 아니라 복지로 주고 아니 정 필요하면 아주 무이자나 저리로 조금 국가나 지자체나 뭐 공익은행이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게 맞죠.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빌려가지고 삶의 극단의 벼랑에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최근에 자살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거의 빚더미에 시달리다가 빚독촉에 죽죠, 사람이. 빚더미에 시달리다 빚독촉 시달리다 이자폭리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이 엄청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 대표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출범식을 하거든요. 저는 그 요즘에 청년단체들이 갑자기 이제 약탈적 대출에 이제 약탈적 금융이고 관심 보이시고 그래서 강의를 좀 많이 다녔는데 되게
너무나 이렇게까지 노예제고 이렇게까지 그 정말 정의나 그 이런 게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인권 보호나 이런 게 완전히 사각지대가 금융이었다는 거 알고 되게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소비자들이 사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예, 여기 돈 있는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 국민을 정말 발가먹으려고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금융권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권 네. 취한 폭리는 엄청난데 네, 부실 네. 생기면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 네, 도와주고 네, 네. 국민들의 그 폭리는 제대로 깎아줘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뭐 국민행복기금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아니 우리 펀드 투자해서 잘못하면 네가 잘 못 알아보고 투자한 네 책임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손해 우리가 보잖아요. 은행이 돈 빌려줘서 못 받으면 지가 투자를 잘못한 거니까 거기서 끝나야지. 우리는 펀드 투자 잘못했다고 그 판매사 추심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개인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금융권 산업체는 예. 끝까지 가족까지 다 탈탈 털어서 채권을 회수하겠다. 이건 정말 네, 잘못된 거죠. 우리 제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금융 쪽에 정의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 NGO도 부족했는데요. 금융정의연대가 8월 20일 날 출범합니다. 우리 재경경 대표님과 또 많은 뜻있는 인사들이 응원해서 금융정의연대도 네. 출범 또 토닥토닥 협동조합이라고 청년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도 생겼고 정말 한국 사회가 저는 희망인 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NGO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돕고 연대하고 그래서 그게 을살리기 운동으로도 지금 이렇게 발전했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국민들이 민생과 함께 민주주의를 살려고 국정원 촛불로도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다 민주주의가 민생을 살리고 민생이 민주주의를 두텁게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 실장님, 네. 을 살리기 비대 활동 쭉 했잖아요. 예. 요즘 이제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만 좀 이제 갑을 문제 지난 5월 초부터 터져 나와서 보통 우리나라 언론이 한 달 이상 이슈 안 끌어가는데 그래도 지금 5, 6, 7, 8, 4달 가까이 끌어왔어요. 얼마 전에 국순당 노예계약서도 또 파문이 있었고 또 KT 피해자 모임에서 공정위 신고도 하고 최근에 뉴스가 크게 나온 건 비교적 뭐 현대 아이파크몰 불공정 신고 인테리어 공사 100% 공용 부분 백화점이 자기가 내야 될 걸 업체한테 물린 최근에 또 그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렇죠. 우리 화장품 여기 그때 아모레퍼시피고 한번 왔었는데 진짜 장난 토니모리 최근에 좀 아주 인상적이었고 열받을 만한 거 우리 실장님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지금 주로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남양유업 이런 식품 대리점을 하셨던 분들의 밀어내기와 과다 목표 강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그로부터 인하는 영혼과 불법 영업의 손실은 다 대리점들이 껴안는 이런 불공정 횡포였고, 편의점 문제도 편의점 문제는 워낙 이제 주변에 둘러보시면 눈에 다 들어오는 게 편의점이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유통 쪽에 보면은 우리가 쓰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대리점들, 가맹점들의 사실은, 시장 자체가 산업적으로 보면은 몇몇 소수 대기업이나 몇몇 소수 유통업체들이 독과점하는 형태로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 갑으로서의 지위 속에서 갖고 있는 힘으로 이 을들이 사실은 다 키워줘 갖고 시장에서 확장해주고 매출을 올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일방적인 어떤 그 을들의 피해만 강요하는 이런 노예 계약들이 이제는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아야 될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금융소비자 운동도 그렇지만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별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런 무능함을 탓하는 걸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다른 업종의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조직을 만들어갖고 제도 개선 싸움을 하던 그 과정에 편의점이 있었고 남양유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을 살리기 비대위라고 하는 이런 정말 처음에 몇 개월 전만 해도 참 이렇게
막 태어난 이런 미숙아 같은 단체였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이렇게 찾아와서 많은 하소연과 함께 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저희는 이제 상인이면서 상인들의 자기 밥그릇 운동도 있지만 가만 보면은 이제 이게 다 동네에서 자기도 소비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중복돼 있는 관계에서 봤을 때 통신 문제가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KT나 LG U+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50% 가까이를 SK가 석권을 하고 있다 보니까 SK 쪽에서도 만연돼 있는데 거긴 좀 집중적으로 공정위의 감시를 받다 보니까 아직은 내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통신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쪽의 상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인위적인 편의점 문제처럼요. 지금 터져 나온 문제가 몇 년 안에는 인위적으로 통신사 내에서 저매출에 아니면 뭐 이제 그 잘 안 되는 대리점들 처음에는 막 꼬셨다가 지금 다 정리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돼 있는 내관과 같은 데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상인들이 당하는 문제로 보시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 소비자들이 통신비 인하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이 문제도 보면 통신사들의 이 감시와 견제가 없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뭐 자기네들이 올렸다가 막 뭐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약간 떡검을 주듯이 내리고 했는데 그 피해가 대리점들한테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신 운동을 대리점 분들과 상인들하고 우리 통신이나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운동들도 이제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몇몇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우리 시장과 이 어떤 국가 경제를 독과점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이거를 좀 바꾸는 것들이 우리 을들이 지향하는 운동이 아닌가 이런 좀 말씀. 그러니까 편의점, 가맹점, 대리점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그렇죠. 화장품 대리점, 뭐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뉴스에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동시장 KT 대리점 피해, U+ 대리점 피해. 네. 그래서 KT는 어저께 공정위 신고를 했고 KT 네. 앞에 항의 기자회견을 했고 U+는 다음 주 화요일쯤에 집단적으로 공정위에 또 신고할 예정이니까 더 관심 부탁드린다. 네. 국민은 맞습니다. 일부 제도 언론은 이미 가불관계 뭐 잘 된 것처럼 그 보도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TV에서는 지금 날마다 우리 을들의 피눈물 6시쯤에 방송 끝날 때쯤 아이고 아직 할 말 다 못했어요 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또 불러달라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최근에 우리 오셨던 분들 보면 뭐 고물상, 문구점, 대리점, 택배기사 이런 분들 오셨었는데 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지금 택배기사님들 아직 부르지도 못했어요. 참고로 다음 주에는 우리 국순당 대리점, 이 술 파는 대리점들의 세계가 아주 재밌는데요. 지난주엔 대리기사님 특집이었는데 진짜 많은 청취자들 호응이 많았어요. 아, 대리기사가 그렇게 열악했구나. 그러니까 온통 이 세상이 착취와 억압과 수탈이 관철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국순당과 우리 또 대리점 뭐 하는데 이동시장 다음 주 한번 나와 주셔서 이 최근에 통신사 대리점이나 국순당 대리점 이런 행포들 그다음에 가불관계가 5, 6, 7, 8 4달째씩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반짝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예. 예. 다음 주도 나와야 됩니다. 예, 한 번 더 나와주시고요. 정경 대표님하고는 금융 이슈, 금융 문제, 소비자 문제 이런 걸 해서 다시 한번 네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소비자들 여기 계속 제 대표님한테 막 호응하는 왕싸가지님 맞아요. 카드사에 계속 전화와요. 필요 없는데 짜증나게. 이거 그 카드사나 캐피탈 자꾸 문자 보내 전화하는 거 이거 어떻게 금지시킬 수 없나요? 오히려 그거 합법화됐잖아요, 연말에. 그게, 김 대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김미영 대리. 네, 김미영 대리. 김미영 팀장님. 김미영 팀장님. 네, 전 국민을 짜증나게 그거 하시는. 불법이었는데 그거 불법이 아. 아닌 걸로 바뀌었잖아요, 연말에. 그래요? 그랬고요. 네네. 그 대법업체들의 아마 그런 광고가 좀 많이 규제가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선 때 막 그 격분을 잠깐 했는데 선거에 너무 몰려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은 광고 자체가 스팸이라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위험한 대출을 권고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는데 그걸 저희가 잠시 딴 데 정신 놓고 있는 사이에. 근데 저희가 그럴 계획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정의 연대를 예. 통해서
청년 조직들하고 이자 제한법 인하랑 그다음에 그 광고 금지 있잖아요. 대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자, TV 광고 금지. 예. 왜냐하면 빚을 권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술, 담배를 문자로 계속 권하는 것과 예. 마찬가지.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무슨 소주 오늘 꼭 술 한 잔에 따끈한 뭐랑 하십시오. 이거 맨날 문자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해하기 때문에. 술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 주류 회사에서 받는다는 예, 걸 생각해보세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하 운동을 좀 이렇게 그 청년들하고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도 대부업 광고는 공중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TV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공중파로 광고.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문제 제기를 해서 공중파에서 자정해서 좀 자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케이블 TV에서는 네. 근데 무한대로 해요. 네, 네. 거의 뭐 광고의 절반 가까이가 대출 광고입니다. 제가 네, 네. 이건 참여연대에서도 한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전철 가보면 대부업 광고들 엄청 그렇죠. 있는데. 네네. 근데 독일에 있는 전철 가보면 대부업 광고는 하나도 없고 세계 인권 선언문이 새겨져 있어요. 독일 베르린 전철역에. 그러니까 대부업 광고가 덕지덕지 있는 나라하고 품이 없는 세계 나라죠. 인권 선언문이 새겨져 있는 나라는 네. 국격이 국민을 다르네요. 어떻게 대하는지가 벌써 네.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또 우리 에드머니 금융정의연대 희망살림 이런 NGO들 돕는데 우리 청취자들께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코아우징님께서 제 대표님 코아우징 하냐고 그러시는데 동료들이 10분이고 집에서는 동료들이 집에서 하시는 건 아니죠? 코하우징이 뭐죠? 그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 얹혀 산다고요. 네. 네. 그리고 생협에서 일주일에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나누님께서는 너무 그게 생활상의 지혜다로 그러는데 생협이 굉장히 그런 좋은 장점이 있죠. 좋은 장점이 있고요. 생협은 아무래도 물건이 적어가지고, 네, 이렇게 과잉 지출은 덜하게 되는 편인데, 생협에서도 이게 좀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하여튼 좀 한꺼번에 주문하시는 것보다 소량 주문하시는 게 좋다. 네. 소량 주문. 네, 네. 그게 신선하고 돈도 덜 들고 버리는 것도 없고. 대량 사면 분명히 안 먹는 게 발생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또 어느새 또 6시가 다 되어갑니다. 4시 시작할 때는 어떻게 2시간이 지나가나 저도 출연자들도 속으로 답답한데 하다 보면 해야 될 얘기 밀렸는데 이동주 시장 맞죠? 네.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금방 다음 가네요. 주에 또 나오셔서 더 하시는 걸 하고 저희가 재밌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롯데백화점 앞으로 쳐들어가서 일종의 대형마트와 백화점과 SSM과 상품 공급점 최근에 네. 출시되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서 중소상인도 살고 노동자도 쉬고 지역경제도 살고 결정적으로 대규모 블랙아웃을 막자.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집집마다 그렇게 절전을 강요하면서 왜 그놈들은 그렇게 엄청난 전기를 낭비하면서 그런 짓을 하게 하느냐 뭐 이런. 제 대표님은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것으로 그때는 오늘부터 더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말 안 자를게요. 예, 자 마지막 노래 부활의 돈키호테. 오늘 종로에서 피 터지는 강권역에 강제dem이 있었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러면 더 망합니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 부활의 돈키호테 노래 듣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누군가 위해 나 홀로 구하기 위해 저 태양의 손에 저 달빛의 눈에 모두 담을 때까지 나 딸을 찾아